차건은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면이 있는 잘 아시는 이제 교무님들도 몇몇 분 이제 보이시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부에 서고 싶었습니다. 정부에서 강연을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이 네. 네, 흥분했나 봅니다. 오늘 강연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만약에 나오면은 이후에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2탄, 3탄으로 네, 넘어가 보고 싶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년 본문의 노래 저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 좋으네요. 진주교당에서 목청껏 제가 사회 보면서 네, 크게 이제 불렀던 그 기분이 이제 다시 나서 따라 불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네, 불공으로 참 낙원을 네.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제목을 앞에 달기는 했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건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러면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표준협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3대 교육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네,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토종 교육기관이면서 컨설팅 기관으로 빅3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는 진주교당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업체 경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에 들어갈 때는 삼성항공이었습니다. 삼성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나온 다음에 2010년부터 한국표준협회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뭔가 감이 드나요? 알듯 말듯. TV에서 하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몇 마디 정도는 알겠는데 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느낌 좀 있고요. 그러면은 더더욱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원불교의 교화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냥 교화 어떻게 할지는 물으면은 나름대로 한두 마디쯤 거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화 방법 이러니까 또 조금 더 막막해지는 느낌입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또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제는 3개의 소제목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그리고 현재 우리 일반인들, 제가 사실은 다 속해 있겠지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의 원불교의 모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교화는 그럼 어떻게 나가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큰 주제로 다룰 만큼 사실은 굉장히 큰 이야기들인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변화 속에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먼저 세상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라고 이제 TV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덕분에 ICBM이 뭔지 일반인들도 이제 알 만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제가 굳이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겠죠. I, Internet of Things, 네.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 Cloud, 그리고 B, Big Data, 그리고 M, 모바일. 근데 이걸 합쳐서
ICB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 중에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만 더해지면은 이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해석하는 큰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ICBM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익숙하시나요? 모바일 한 개는 알겠는데 나도 핸드폰은 있다. 근데 나머지는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만 조금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4번의 산업혁명이 그러면 있었구나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산업혁명이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산업에 있어서 혁명적일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산업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한 200년 전의 일이죠. 지금부터.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였죠? 전부 간해수공업이었습니다. 동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일부 말, 소 이런 힘들의 가축의 힘을 약간 빌리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200년 전까지는. 200년 전에 전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굉장히 큰 혁명적인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발명품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다시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동력을 전기기관으로 공급을 하던 것에서부터 전기라는 것으로 동력이 바뀝니다. 주 동력이. 그러면은요, 공장을 짓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전에는 전기기관을 공장마다 따로따로 다 갖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많고요, 효율도 떨어지는데 전기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전기기관이라는 것을 더 이상 공장마다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기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공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많이 크고 작은 아주 소규모의 공장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력원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에 힘입어서 정말 많은 이제 회사,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20년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모든 물건은 사람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부터는 물건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지 혼자 만들어도 돼 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자동화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공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대쪽으로 보면은 한쪽으로는 단순 노동자들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쪽으로는 고급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선순환의 기능, 일단 뭔가 자리 바꿈의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명확하게 가르는 그런 정의, 기준점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뭔가 획기적인 게 있냐, 획기적인 게 있지는 않은데요.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결합되고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도 센서 다 있었습니다. 자동화 기술 다 있었고요. 로봇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전부 각자가 따로 놀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통합만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이것의 통합의 시너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빅데이터나 IoT,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탄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우리 피부에 딱히 와닿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사례구나. 이것도 사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딱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체감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잠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진주교당에 있으니까 진주에 살고 있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진주에서 익산으로 왔겠죠. 출발하면서 당연히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죠. 어떻게 가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혹시 교통에 정체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익산까지 조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추천 경로가 있는데 각각의 경로마다 시간이 얼마가 예상이 된다 하는 것들을 쭉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막히는 구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으로 뜨는 부분들은 약간 정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간에 다시 이제 지리산 넘어서 무주 지나서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구간을 쭉 살펴보니까 뭐 장수를 넘어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익산에 들어오면서 이 우회도로를 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지? 그냥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가까운 길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회를 해봤더니 가까운 길은 중간중간에 시내를 통과하면서 막힌다. 절대로 가지 마라. 너 후회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이렇게 막 뜹니다. 그래서 시내를 통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네. 그래, 내 시키는 대로 할게. 알았어.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시키는 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걸 어떻게 알죠? 중간에 여기 조금 정체가 있다. 여기 많이 밀린다. 여기 꽉 막혀서 차가 안 움직인다. 이걸 다 색깔로 지금 표시해 주죠. 저거 누가 해줘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 올려요. 네, 자동으로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저도 올렸어요. 오면서. 왜? 제가 T맵을 쓰는 순간 그 T맵이 자동으로 제 이동 속도를 체크를 해서 그걸 계속 클라우드로 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쓰고 있는 T맵 자체가 IoT,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죠. 저는 운전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만 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정보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그것이 공중으로 계속 정보가 올라가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저만 올리는 게 아니고 내 앞차도 그런 정보가 올라갈 거고 내 뒷차도 그런 정보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그 차에서도 정보가 올라갈 거고 모든 정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양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건데 그래서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구간마다 속도가 얼마가 되고 우회도로를 타고 있으면은 속도가 얼마가 되고 그것이 다 집계가 돼서 그걸 뭘로 보여줘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덧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술이 구현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는 뭐 쓰는 입장에서는 뭐 편하네 이 정도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수많은 센서 기술,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아주 적절한 좋은 서비스로 가공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한번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은 과거의 상태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를 가면은 뭐 막히고 어디를 가면은 편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 원시인이니? 뭐 원시 시대에 아직도 살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찾았습니다. 전화기입니다. 70년대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를
썼죠, 그죠? 네. 우리는 다 써봤습니다. 네. 저기 제가 아는 선장교무님, 이거 써보셨어요? 손가락 넣고 돌렸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도 이제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거야? 저는 뭐 그래도 비교적 많이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나이 그렇게 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벽돌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나왔고요. 그리고 90년대에 내 손 안에 애니콜, 90년대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런 미리안, 폴드폰, 슬라이드폰 이런 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머니 안에는 이런 것이 하나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앞과 이 뒤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앞은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디지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물건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10대는 SNS, 채팅하는 데 쓰는 물건이다. 나는 그 용도로 제일 많이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대하고 30대는 게임하고 그리고 음악 듣고 이런 용도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정보 검색하고 뉴스 보고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쓴다. 60대를 넘어서서 서면은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은 왜 물어? 전화기 아니야.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이걸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라고, 조그마한 컴퓨터라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제주꾼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전화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세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에 사실은 너무 불편해요. 디지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거라고 뭐 이렇게 누군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래도 나는 힘들어. 그리고 그런 거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들어.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리고 지금 저도 비교적 빠른 이제 기술 이런 부분에 호기심이 많은 저도 나중에 또 때가 되면은 나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거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겠죠. 디지털 시대가 확연하게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한테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네, 다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피곤하신 분만 여기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서 있는 누구를 제외하고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한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체감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갤럭시 A, 삼성에서 처음으로 만든 갤럭시 폰입니다. 2010년 6월에 나왔는데요. 이때 이걸 사신 분은 제가 알기로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무님들 중에서 제가 전자기기의 얼리 어답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걸 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0.3%에 들어가는 전자기기의 얼리 어답터들만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을 했느냐. 갤럭시 A를 지나서 갤럭시 S, 갤럭시 S도 사실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뭐가 안 되니, 기능이 떨어지니, 속도가 떨어지니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S3가 갔을 때 그거 괜찮다 하더라. 그러면서부터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냐? 2012년, 2013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불과 4, 5년 됐습니다. 불과 4, 5년 됐는데 몇 년을 쓴 것 같아요?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몸에 빼었어요, 이제.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MP3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개인용 비디오 플레이어, 녹음기, 내비게이션, PDA, 손목지도,
종이지도, 뭐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 4, 5년 사이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뭐 별로 우리는 신경도 안 쓰지만 사실은.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응을 하기 힘들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디지털 사회의 세상의 도래에 대해서 쉽게 또 체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전 세계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기업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전부 미국이네. 뭐 이거 하고 네, 중국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눈에 띄는 거 있나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매출이 큰 기업, 뭐 이런 게 이제 큰 회사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건 자꾸 변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이러면은 요즘에는 시가총액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기업 중에서요. 애플, IT 기업이고요. 구글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버크셔웨어,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엑슨모빌이 석유화학 쪽에 이제 제조업이고요. 존슨앤존슨 제약회사입니다. 우리는 뭐 핸드크림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있지만 네, 그리고 JP모건 금융회사고요. 텐센트 중국의 게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8개의 기업이 IT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조업보다도 IT 기업이 더 많은 서비스와 그리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큰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을 하면서 더 큰 기업이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이제 비제조업 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제조업의 환경 변화가 계속 심해질 거다. 그리고 2020년까지 총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각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도표로 나타내 가지고 막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그런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암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또 새로운 것이 뭔가가 또 탄생이 되겠지. 뭐 이런 약간의 희망도 또 기대도 이렇게 또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현인 강님. 아주 현명한 사람이 출연을 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일본의 신춘문예에 공모된 작품입니다. 일본 신춘문예에 공모된 작품인데요. 제목입니다. 근데 누가 썼느냐? 인공지능이 썼다.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고요. 일본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차에 통과했습니다. 1차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 현인강님이라는 이 작품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쓴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냐고. 네,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공지능의 사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Who's reasoning about 10 or 11 things about me. How long it'll be until I'm back. Will I attend a meeting on my calendar? When will I get to email next? How busy am I? Where am I likely to be on campus? Where will I go to next? And who might be coming to my office? Let me show you how that works. But I want to basically, that was the outside view looking in. Let me show you inside looking out at Johanna, an intern at Microsoft, who hadn't been to my office before, was trying to make an appointment, was a little bit nervous, but what I see in Johanna's eyes, and in this ca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ssistant, as we call the assistant by my door, I see humanity in her eyes, the humanity of all of us as we come to work with these systems over time, and these current versions, I admit, are clunky. Hi. Are you here looking for Eric? Yep. Yes. Eric is talking with someone. I can and see this might that. take a while.
Oh. but I don't think you'd mind a brief interruption right now. Would you like to go? Okay. You could check back in 15 minutes or so, and we can see if he's available then. Okay. Another option, we could set up an appointment. Would you like me to check his calendar to see if he has any free time later today? Yes. All right. No, his calendar shows that he's fully booked today. I'm not sure, but I don't think he'll be attending the meeting on his calendar today at 1:30 p.m. I could pencil That's you like then. now. Would that work for you? 조하나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평소에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네, 슈리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네, 슈리가 참 똑똑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는데 지금 갤럭시 8도 빅스비 기능이 웬만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합니다. 저는 뭐 7을 쓰고 있기 때문에 S보이스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간단한 것들은 그냥 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제가 뭐 오면서 이광규 교무님께 전화해줘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전화해 줍니다. 네, 뭐 그런 정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혹시 놀라셨습니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세돌하고 그리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한 번 이세돌이 이겼는데 근데 그 알파고를 기존 알파고 제로라는 놈이 새롭게 탄생을 해서 나와서 100대 0으로 기존의 알파고를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네, 화성인을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런 게 되느냐?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가 깨침을 얻는, 견성을 하는 사실은 그런 과정들하고 굉장히 또 유사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100대 0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딥러닝의 기술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도 이미 인공지능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딥러닝의 기술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컨퍼런스, 이런 세미나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딥러닝 시대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이 과연 그러면은 그 스님, 이제 지도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영화에서는 해탈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나옵니다. 임명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경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 다른 스님들보다도 인공지능 로봇 임명스님이 대답이 가장 법에 맞고 그리고 가장 명쾌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공감이 많이 가더라. 네, 이런 이제 설정인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늦어도 20년 안에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애가 왓슨이라는 애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파고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알파고 이전에 왓슨이라는 애가 더 똑똑하고요. 왓슨이 더 많은 일들을 사실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BM의 왓슨의 서버 컴퓨터의 모습인데요. 왓슨을 이용을 해서 암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9월 달에 보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길병원에서 의사하고 같이 암 진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건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왓슨이 진단하는 것이 정확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문진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뭔가 처방을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인공지능한테 자리를 대부분 내어주게 될 거고요. 아마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나중에 이제 수술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탄생한 것이 또 하나가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가 굉장히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조금 보도록 하죠. 우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됐습니다. 우버가 뭐죠? 네, 택시죠. 네, 우버 택시. 우버는 택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버 회사가 소유한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자가용들입니다. 일반인들이 타고 있는 자가용을 그냥 택시로 활용을 하는 거죠. 무슨 신나라 까먹은 소리야. 자가용은 자가용이고 택시는 택시지. 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가 돌아다닌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도 그렇게 벽에 막혀 있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우버가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단 한 대도 없는 그러니까 우버 회사 소속의 택시가 단 한 대도 없는 택시 회사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안에서만 서비스로만 존재를 하는 이 우버 택시가 현대자동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더 클까요? 현대자동차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만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정말 큰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게 큰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빅5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현대자동차하고 우버하고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버가 약 74조 원, 현대자동차가 3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버 하나를 팔면은 현대자동차 두 개를 사고도 남습니다, 돈이. 말이 돼요? 우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안 됩니다. 2009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종업원이 현대자동차만큼 많겠어요? 그렇게 크고 우람한 그런 공장들, 그리고 엄청난 부동산, 이런 거 우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서비스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어떻게 현대자동차의 2배보다도 더 큰 이런 회사가 돼 있을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크고 우람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이 좋고 그것이 최고야. 그런 게 바로 뭔가 내 권위, 힘, 뭔가를 상징을 하는, 그래서 든든한 이런 걸로 여전히 거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교육하고 강의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코세라라고 하는 사이트의 예시인데요. 전 세계 대학의 강의를, 우수한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4개 파트너 대학에 839개의 과목을 수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하버드나 MIT 이런 학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현재 그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들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이 오늘 낮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내용이 내일 그대로 인터넷에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고요. 이걸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1,000만 원씩 내고 하버드 대학교를 굳이 가야지만이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코세라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거를 증명을 좀 해주라. 그러면은 증명서도 발행을 해줍니다. 10불. 만원이면은, 단돈 만원이면은, 당신이 이 과목을 들은 거 맞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과목을 당신이 들었다. 그리고 당신이 들은 사람이 10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상위 3%에 들었다. 이런 성적서를 떼가지고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굳이 한 학기 1,000만 원씩 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120학점을 이수를 하고 아주 싼 값에 120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그 120학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불과 뭐 돈 10만 원에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걸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맞박에다가 서울대 졸업장을 붙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서울대, 고려대 이런 이제 졸업장을 여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패밀리야 끼워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패밀리, 고려대 패밀리, 무슨 패밀리. 그 패밀리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커서 공부는 와 됐고 내가 공부할 만큼 했고 어떻게 졸업장 좀 받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리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이건 테슬라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3이고요. 테슬라의 고급형 모델들이 테슬라 S, 테슬라 X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1억을 호가합니다. 근데 얘는 3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래도 비싸지. 그걸 어떻게 타 우리가. 난 또 교무인데. 용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요. 전기차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친환경차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1,000만 원 이상 보조를 해줍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거의 1,8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요 2,000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타는 그 차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은 350km를 가고요. 100km까지 도달하는데 6초밖에 안 걸리고 더 매력적인 건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나옵니다.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쯤이면은 내 옆을 도로에서 내 옆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대 사거리 앞을 언제쯤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까요? 10년? 3, 4년? 네. 일부러 한 대 몰고 와야 되겠네.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합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자동 차량에 자율주행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지금 이제 팔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이게 설 추석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사실은 매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이 되면은 서울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은 외곽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매주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율주행 전용 차선제가 아마 곧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자율주행 전용 차선제가 왜 필요하지? 자율주행 차들은요. 시속 100km로 갈 때 차간 거리를 100m를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10m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신호를 내 앞차와 내 뒤차 그리고 그 뒤차 뒤차에까지 동시에 다 줍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그 순간 0.1초 사이에 모든 차들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모든 차들이 동시에 가속합니다. 그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 간격을 100m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차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앞뒤가 촘촘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사람 운전자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사고 납니다, 바로.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용 차선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통정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낮에는 회사 주차장이 이렇게 되고 밤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비싼 차를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런 차들을 하루에 23시간을 주차장에 세워두고요. 하루에 평균 주중에는 1시간도 채 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3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23시간을 세워놓고 안 쓰고 1시간밖에 안 쓰는데 그걸 왜 사야 돼요? 차량 공유가 보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차들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그 장소로 그냥 불러서 쓰고 아무 데서나 내리고 그냥 결제만 하면 됩니다. 아마 시간당 10,000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시가 아닙니다. 택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앱으로 부르면은 차가 지 혼자 오는 겁니다. 차가 지 혼자 와서 그 차를 타고 어디 가자고 말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앱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정보만 주면은 차가 지 혼자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 혼자 출발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내리고 거기서 그냥 수고했어 이러고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렌트가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차가 지 혼자 그냥 또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지 혼자 그냥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2-3년 안에 일어날 이야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서는 지금 무인 택시가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버가 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못 믿어서 불안해하니까 공짜로 태워줄게. 자율주행 무인 택시는 우리가 공짜로 태워줄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도 해야 되니까 아무나 그냥 타고 싶은 사람 다 타세요. 네,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전석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또 불안해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차가 지 혼자 갑니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사회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고요. 버스 13만 명, 소형 트럭 68만 명, 대형 트럭 139만 명, 그리고 스쿨버스 41만 명, 택시 15만 명, 우버 택시 30만 명 이런 정도가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80%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지 혼자 움직이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곧 있을 이야기고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것이면은 사실은 또 틀림이 없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아까 이야기를 했죠. ICBM, IoT,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마구마구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인 디지털 시대가 도래를 했다. 스마트폰에 기반해서 너무나 이것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거다. 인공지능하고 로봇 때문에 업무 방식이 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일자리 감소하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생길 거다. 공유 경제가 확대가 될 건데 소유의 개념보다도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더 넓게 퍼지게 될 거다. 그리고 학교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날 건데요. 그리고 지식의 무료 배포, 학습 기회가 평등해지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본격적인 보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근본적인 재편이 일어날 거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요 이야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요 제일 밑에 있는 문장만 4차 산업혁명이란 시작. 모든 것이 통합되는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근본적 재편.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